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21일 새벽 적막함이 감돌던 전주 덕진구의 한 주택가. 띵동 띵동 띵동. 헤어진 전 남친이었습니다. 자, 출동한 경찰은 자꾸 이러면 처벌받는다면서 서면 경고장 건넸죠. 자, 경찰이 돌아가자 1시간 뒤 다시 띵동 띵동 띵동. 다시 출동한 경찰, 결국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자, 이 남성이 몰랐던 한 가지, 바로 그날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날이었던 겁니다. 자, 이 남성 처벌 1호라는 불명예도 안았죠. 자, 사건 반장만 제대로 잘 챙겨봤어도 이런 짓은 감히 하지 못했을 텐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해 올리죠. 자, 스쿨존에서 서행 중인 택시에 갑자기 이렇게 뛰어든 아이. 예, 결국 코피를 흘리는 사고까지 났지만 아이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요. 자,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방치해 뼈까지 녹게 한 2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 한 유부남이 총각 행세를 하며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교제를 했습니다. 결국 정체가 탄로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판결 나왔을까요? 자, 저는 요즘 바깥 날씨를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께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이런 날씨에도 이 본방사수를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들이 운행 중인 택시와 부딪히자 부모가 내놓은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주민에게만 제공하는 주차권 판매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속보 상황부터 하나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속보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자,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예, 조금 전에 별세를 했다는,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워낙 오래전서부터 와병 중이었던 터라 이 언론사마다 이런 갑작스럽게 있을지 모를 부고 상황에 대한 준비를 솔직히 많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송 기자, 네. 손외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했었던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건데요. 고인은 2002년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돼서 이후부터 서울 연희동의 자택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공식 석상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건강검진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었는데 결국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장남 재헌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진짜 지금 방금 송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뭐가 됐든 본인이 직접 5.18 민주묘지를 찾았던 건 아니지만 아들 재헌 씨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사과를 전달했다는 것도 5.18 유족들 단체를 만나서 그런 사죄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 이런 게 그래도 그나마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승 의원님, 네네. 승 의원님이 이제 딱 이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학 1학년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참 드라마틱했었죠. 사실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임기 때 사실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직선이 아니었고 관선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직선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온화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치매김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여러 91년, 92년까지 민주화 때문에 많은 열사들이 만들어졌고 또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별세 관련한 속보 상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형아 죄송하다고 해. 자, 이게 울산의 한 스쿨존에서 지난 18일 날 있었던 얘기죠. 맞습니다. 울산의 한 스쿨존이었고요. 택시가 어린 아이와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지난 18일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형제가 일단 인도를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둘 중에 형이 횡단보도로 갑자기 달려나가게 됩니다. 천천히 가던 택시와 충돌을 하고요. 택시 운전자는 급하게 내려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사고 영상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제대로 한번 다시 보시죠. 아, 대단하다. 아, 그 뒤로. 야, 이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괜찮아.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가만히 괜찮아. 가만히. 박 변호사님, 이게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분이 하면서 지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사 알죠? 예. 큰일 났네라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방금 네. 자막에도 나왔지만 죄송하다고 해.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민식이법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큰일 났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랬겠죠. 큰일 났다 하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7살짜리 동생이 형! 사과해! 죄송하다고 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나오겠지만 아주 급하게 횡단보도 건너려다가 지금 사고가 나는 예. 모습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동생이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이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보내거나 이러진 않고요. 예. 엄마한테 전화하라라고 하고 또 경찰서에 연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승현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예, 저도 솔직히 그렇고 말이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아마 형은 좀 다쳐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뒤에 이제 동생이 따라오면서 그 상황을 좀 인지를 했는가 봐요. 인지를 하는 상황에서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형 사과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또 운전사 나름대로 저는 그 앞에 그 말도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움직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함부로 움직이거나 다른 장소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2차 후유증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비상등을 켜고 그 운전자가 괜찮아 엄마한테 전화하면 돼 그리고 움직이지 마라고 이야기했던 저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냐. 다른 사고에서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화내는 게 먼저였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둘 다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근데 7살짜리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 형한테 형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네. 예. 저는 엄마의 목소리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통 때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할 때는 죄송하다고 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미안하다고 해라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7살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동생이 봤을 때는 형이 그냥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그 보면은 중간에 가림막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전사로서 사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 튀어나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동생이 봤을 때는 이거 형이 잘못한 것 같고 그렇다면 미안하라고 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건 이제 교육의 효과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됐든 민식이법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 자, 그런데 조사를 받았어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네, 일단 기사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접수가 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일단 아버지가 문의를 하니까 경찰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 잘못인 것 같아서
보험 처리와 민사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서도 아직 경찰에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신고 접수를 취하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것도 정말 놀라운 그렇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이, 특히 동생도 그렇고요. 예. 또 기사님도 사실 침착하게 맞아요. 또 대처를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 역시 와가서 우리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뭐 아이한테 그 잘못이 많지는 않아요. 항상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염두에 두라는 게 우리 도로교통법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택시 기사님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형사처벌은 아마 피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뭐 사고가 있으면 그런 보험 부분은 뭐 보험회사라든지 그걸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다라고 이제 감탄에 맞지 않는 이유가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승 의원님? 네네. 사실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30km 미만으로 이제 키로수를 가야 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데 2020년에 발생한 2020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지금 저겁니다. 15.5km로 지금 굉장히 15.5km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자동차 옆에 부딪히게 되고 아이가 저렇게 쓰러졌는데 저 아이가 진단 12주가 나오게 돼요. 12주면 굉장히 중한 중상인데 아이는 1차 다리에서 철심을 심는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정핀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성장판 쪽에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2차는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수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한 4,020만 원, 즉 합의금의 1,800만 원, 2,220만 원은 치료비로 들었다. 이렇게 운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래서 네. 저건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일단 영상 보면요. 지금 아이 잘못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 측에서 2천만 원 운전자 보험, 저 위자료 솔직히 좀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15.5km입니다. 예. 민식이법 기준이 30km잖아요. 통상. 예. 저는 이면도로가 지금 정확하게 키로수는 안 나오고 있지만 15.5km로 갔고 또 그리고 결국 검찰이 봤을 때는 골목에서 저 정도 아이가 튀어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가 그럼요. 없다라는 겁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는 아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고 다만 운전자는 이 이후에 뭐 사고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상당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버티기 힘들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예. 소장님, 앞서 정말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형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했던 또 그 동생 또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취하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했던 그 부모님. 네. 솔직히 뭐 짧게 좀 부탁드리겠는데 진짜 자기 자녀 이 코피가 났다 그래요. 그 형이 보통 이렇게 자기 자식에서 피를 보면 부모들은 솔직히 시쳇말로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 게다가 요즘 교통사고 어른들 사이에서는 절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네 과실이야.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어른 두 분,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지 두 분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아이한테 자기가 잘못했으나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가르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요. 보통 부모님들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랬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들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파트 주차권 팔아요. 야,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에 뭐 아파트 본인이 사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주차권을 막 이걸 팔려고 올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차가 어렵다 보니까 근처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주차권을 구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팔겠다는 판매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내 오피스텔, 내 아파트 주차권을 팔겠다 이런 글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 사례를 보면 입주민들한테 지급하는 주차권 13시간어치, 하루 13시간어치를 15,000원에 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한 주민은 우리 주민들도 차 댈 곳이 지금 없어서 길가에 대는 판인데 외부인들한테 주차권 파는 걸 보니까 참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 입주민들이 판매자, 판매 글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권을 누가
당근마켓에서 팔고 있다 이런 신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을 보니까 역에서 3분 거리고 깨끗하고 주차가 편하다 이런 홍보 글에 월 12만 5천 원이다 이런 가격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입주민들의 지인들이 방문할 때 또 뭐 AS 기사들이 방문할 때 쓰라고 매달 각 이 가구에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주차권 같은 거를 중고 앱에 올려서 외부인들에게 팔았다는 건데, 자, 일각에선 소장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뭐 나한테 할당되는 주차권을 내가 팔았다는데 네. 네가 어쩔 거야?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인들은. 근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건 옳지 않죠. 그러니까 개인이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판다. 이거는 이제 고발 대상이 실제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실제로 이 건물에 있는 그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다 공동 비용을 내서 주차를 관리하는 거고, 이 건물의 주차 자리가 60개인데 우리 건물에 있는 차만 80개다. 근데 밖에다가 그 주차권을 파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다. 화가 치밀어 온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거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처벌도 받습니까? 처벌보다는 일단은 준칙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이런 걸 따르면 이런 주차는 가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차권을 어떤 개인이 아닌 법인한테 임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법인이 다시 주차권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개인이 함부로 이걸 향유할 수도 없고요. 매매도 지금 불가능한데 지금 자기가 자기 차 없는데 주차 공간 하나 있으니까 예. 팔아먹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글쎄요, 뭐 이거는 규약 위반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서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승현님, 근데 결국 이게 근원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러니까 주차 세대 수보다 적은 주차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 뭐 아까 제 대학교 생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라는 게 진짜 사치품이었고, 자동차 있는 사람 보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신기했는데 제가 2019년에 보니까 서울에 약 한 312만 대였는데 올 2월에 315만 대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주차가 많은 게 송파구가 한 24만 대, 그리고 강남구가 한 23만 대 정도 있는데요.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골목길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런 어떤 사실상 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얌체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면 주인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13시간 주차권이지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걸 소비해야지, 그걸 어떤 특정 중고마켓에 올려서 영리를 취하는 행위를 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화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변호사님, 네. 이런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까 이걸 팔겠다고 올려놓는 사람들이 뭐 무작정 욕을 먹는 분위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 자, 집에 차가 없어서 세대당 한 대 정도씩 배정된 주차 공간을 안 쓴다면 그럼 관리비라도 좀 깎아줘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리고 그렇다면 세대당 2세대씩 차를 갖고 있는 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거에 성립하려 그러면 결국은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거기서 한 세대당 한 개가 간다, 아니면 한 세대당 3개가 간다, 그런 것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아니면 예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전혀 다릅니다. 6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세대당 하나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 정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돌기 때문에 상관없다면 입주자 대표의 가반 의결을 통해서 팔아먹어라. 필요한 사람 팔아먹어라.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대씩 3대씩 하는 그런 데는 뭔가 관리비나 이런 거 많이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승현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한 4,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게 A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주차를 딱 받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 이 주차장을 못 쓰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쓰게끔 하는데 이건 사실 구청에서 요새 이렇게 우리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사가 되면 분명히 이사했는 것은 구청에서 알 수 있으니까 그 바를 딱 대면
거기서 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양도하는 걸 근원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전자적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용변을 본 아이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40대 여성이 암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 지기를 살해했습니다. 오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뼈가 녹을 정도의 염증입니다. 자, 한 20대 부부가 있는데요. 이 용변을 본 아이의 기저귀를 너무 오랫동안 갈아주질 않아서 심지어 뼈가 녹을 정도의 염증이 생겼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네, 이 아이는 생후 9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였는데요. 20대 이 부모, 20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기저귀도 제대로 갈아주지 않을 정도로 방치를 해서 결국 아이한테 장애가 생길 정도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20대 부부, 지난 2017년에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에 엄마 아빠 나이를 보니까 아빠는 22살, 엄마는 20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뭔가 이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다. 사회적 어떤 통념상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뭐가 됐든 저는 처음에 이제 병원에 그래도 늦게라도 데려갔다고 하길래 그래도 정신 차렸나 보다 했는데 주변에서 야, 너 지금 애 상태가 그렇죠. 이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데려가봐 해서 갔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아빠가 했지만 아빠 다 처음입니다. 아빠를 두 번, 세 번, 둘째, 셋째 때는 두 번, 세 번째지만 대부분 20대든 30대든 결혼하고 나면 아빠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변명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자신들이 파악한 게 아니에요. 50대 이웃의 부부가 아이가 좀 이상하다 다리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파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병원에 갔던 거고요. 이 친아버지 친엄마가 20대 남녀인데 말 그대로 병원에 가보니까 대퇴골 성장판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홍성 염증이 생겼는데 왜 생겼냐? 기저귀를 너무 안 갈아줘가지고 세상에. 곰팡이가 쓸고 세균이 감염돼서 한홍성이 뭐냐면 고름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염증 그렇죠, 자체가. 그래서 그 성장판이 지금 상했다는 거거든요. 예. 너무 안 갈아줘가지고 예. 기저귀는 진짜 시간 단위로 갈아주는 거 다 당연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보통 네. 저희 부모님 세대 얘기 들어보면 뭐 저희 형제들 키울 때도 그렇고 뭐 경기 나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그러면 정말 부모님들이 뭐 새벽에 막 들쳐 업고 막 문 열어달라고 전 이렇게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성애는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엄마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되면 정신을 잃죠.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왜냐하면 9개월 아이는 깐난아기가 아니라 기저귀를 차고 그냥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그 보행기에서도 나오겠다 그러고 소파에 올려놓으면 떨어지겠다 그러고 징징대고 계속해서 자기가 힘든 거를 표현하는 아이인데 분명히 기저귀를 이렇게까지 안 갈아줬으면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징징대고 막 움직였을 텐데 그런데도 안 갈아줬다? 그럼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 아이가 웃든지 울든지 지금 전혀 완전한 방임을 했다라는 건데 이 정도가 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이유식은 먹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총체적으로 뭐 신체적인 질병만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것이 전혀 채워지지 않는 9개월 아이의 심리적 정신적 상황은 어떨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이유식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유식 대신 미역국만 먹였대요. 미역국만 먹였답니다. 그 아이한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좋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치료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그게 아니었죠, 근데. 사실 아까 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성장판 쪽에 있었고 또 그 뼈가 환웅으로 인해서 녹아내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부러진 뼈는 붙일 수 있지만 녹아내린 뼈가 다시금 재생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성인이 되었을 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 이게
승현님, 그래서 뭐 재판에 넘어갔어요 지금. 그 부부 뭐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소름 끼치고 화가 나는 부분인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새 사건들 보면 진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청소 기저귀를 교체했고 모욕을 적절히 시켜줬고 그리고 고관절 염증은 폐렴 바이러스 등이 침투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도대체 알 수 없는 폐렴 바이러스가 녹아 들어가서 침투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폐렴 걸렸는 그 치료했는 그 기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검토한 의사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머리가 오래 감지 않아 머리카락이겠죠. 오래 감지 않아 찌든 상태였고 기저귀 발진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사실 조금만 기저귀 안 갈아줘도 피부가 짓무르게 되는데 그 예. 짓무르는 정도, 즉 발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을 한다면 이들 부부가 하는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아이가 아침부터 낮에는 계속 자고 밤부터 새벽엔 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활 패턴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부모들이 낮밤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강 짐작컨대 무슨 뭐 PC방에 가서 뭐 이런 걸 하느라고 또 뭐 밤을 샜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이 되는데 자, 뭐가 됐든 송 기자. 네. 자, 이런 정황을 다 들은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친부모에게 그래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들 방에서만 생활하면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진료 내역도 일회성으로만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말이죠. 네. 자, 지금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다른 어떤 이유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뭐 둘 중에 한 명이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명을 실형하고 한 명을 집행유예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그런데 둘 다 공이 집행유예를 했는데 9살도 아니에요. 9개월입니다. 아무런 뭔가 조치를 본인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뭘 할 수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안 갈아주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생명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성장판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회복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뭐 재판부가 다른 부분도 많이 봤겠지만 글쎄요 이게 부모로서 이게 과연 이거를 이렇게 봐주는 게 맞는지 뭐 집행유예 그럼 박 변호사님도 재판부 이해하기 좀 판단에 어렵습니다. 조금, 만약에 그냥 이래가지고 결과 발생하지 않았다면 재판하면서 많이 엄중히 좀 묻고 이러면 되는데 결과가 지금 발생이 된 거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최소한 뭔가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둘 다 집행유예 했다.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제가 좀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도 좀 놀란 것이 어지간하면 박 변호사님이 저런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법원 판결을 되게 존중하는 편이거든요. 예. 간혹 거의 뭐 잘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심합니다 진짜로. 자, 그렇군요. 자, 소장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 그러니까 뼈가 녹아서 지금 평생 장애를 안을지도 모른다는 이 아이를 말고도 둘째 아이를 더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또 그러니까요.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사이에 그 동생을 또 낳은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아이의 굉장히 좀 걱정스럽죠. 의구심이 들죠. 이 엄마 아빠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렇죠? 길러야 엄마 아빠죠. 낳는 예.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아이는 엄마 아빠 길러야지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의무를 저는 부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아이 뼈가 이렇게 썩을 때까지 병원에 한 번 갔다고 하죠. 어떻게 9개월 아이가 병원 한 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방 접종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렇죠. 지금 의무의 예방 접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데려갔다는 거 우리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사건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서 경고 사인이 무시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그 의무적인 어떤 것을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모가 되고 말고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겁니다. 자, 승희 의원님, 예. 진짜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뭐 정확히 이 부부의 사정을 모르고 정말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아니 무슨 생각으로 둘째를 또 낳아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가정사 안에 있었던 일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는 분명히 이 뒤에 있는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 집행유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실형을 1년을 했거든요. 1년. 그러면 집행유예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 부모가 다시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 집행유예 준수사항을 뭐 이렇게 어겼을 때 집행유예가 실효된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형이 1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집행유예를 한다면 그 실형의 전제가 되는 형은 1년보다는 훨씬 더 높았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나 법원이 좀 생각할 때 그들의 가정에 있는 부모의 입장도 생각하지만 그 아이가 환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열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를 좀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징역 1년이라는 건 조금 부적절하다. 항소가 된다면 검찰 이거 항소하십시오.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적어도 둘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실형을 좀 줄 수 있고 또 더 중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입니다. 자, 송 기자,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광주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40대 여성 2명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20년 전에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인데 10년 전부터는 한 집에서 지낼 정도로 매우 친하게 지낸 친구 관계였습니다. 10년 전부터는 가족 관계 같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 여성이 암에 걸리면서 시작됩니다. 지난 2004년에 암 진단을 받고 한 여성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데요. 나중에는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망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니까 지난해 초에 자신의 친구 40대 여성에게 내가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면서 여러 차례 호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 부탁을 받은 40대 여성은 이 부탁을 들어줬고 이후 재판에 넘겨집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암투병으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20년 지기 동생의 부탁,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데 자, 그동안에도 여러 시도가 있었다고요. 승현님. 네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친한 상태에서 사실 어떤 특정 병원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 투약을 해서 쓰러져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목을 조르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사실상 이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암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암의 어떤 고통이라는 게 얼마만큼 크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에 나와 있는 진통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되게 제가 아프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촉탁해서 승낙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건 좀 부적절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20년 지기에 10년 동안 함께 산 뭐 사실상의 자매 같은 이 관계, 이 40대 여성.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자기 이 여동생 같은 친구가 계속 오죽했으면 죽여달라고까지 하면서 저렇게 호소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윤리적인 얘기는 좀 더 깊게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여성의 심리만 얘기를 해보면 그 아파가는 동생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아파가는 동생이 이제 오랫동안 서로 둘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정말 친동생 같은 그런 가족 같은 정을 나눴는데 그 동생이 발이 썩어갔다고요. 발이 썩어가는 걸 지켜봤어야 되고 또 둘 다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병원도 데려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착잡하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심적으로는 굉장히 뭐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살해를 한 이후에 이 여성도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뭐가 네. 됐든 나 좀 죽여줘 해서 그런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이런 그렇죠. 경우에 어떤 일단은 살인죄는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이렇게 대상자가 부탁을 하거나 승낙을 받고 하거나
이런 범죄를 촉탁성락 살인죄라고 합니다. 아. 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방조하거나 이 형은 일반 살인죄는 5년 뭐 사형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 동의 살인죄라고 하는데요. 1년에서 10년 사이에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보다 조금 떨어지는 뭐 부탁을 받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아 그래도 그건 아니다 하면서 약간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계시는데 자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부의 판단도 좀 궁금하네요. 네, 재판부는 지극히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 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찾아봤더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댓글이 뭐냐면 지금 그 재판부 말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저기 재판부 보면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더 나은 방법 뭐가 있는데요, 판사님? 이더라고요. 사실 뭐 지금 나와 있는 환경에서 그 동생이 이제 병으로 고통을 받는 과정에 이제 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발도 굉장히 이제 나쁜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사실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의료보험제도에서 이런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정말 암은 그런 진통 효과가 없으면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모습도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년 6개월 저는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제가 보통은 강하게 처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년에서 10년인데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중에서 이제 그 피해자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편지를 썼나 봐요. 그 가해자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좀 처벌하는 거 좀 이렇게 처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좀 그래서 그런 걸 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수까지 했대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수까지 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더 많았을 건데 굳이 저는 생명을 빼앗는 건 분명히 처벌해야 되지만 굳이 2년 6개월의 실형까지 갔어야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예. 자, 지금 소장님 뭐 저도 승희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것이 조금 더 어떠세요, 소장님은? 저는 이제 뭐 법적으로나 처벌적인 거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해주신다고 보고 이제 좀 정서적인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이 여성들이 지금 말하자면 절벽 끝에 몰렸던 여성들이에요. 생활비는 병원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었고 둘만 딱 붙어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둘 다 신용불량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이 여성은 완전히 감정에 압도된 상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감정의 홍수에 밀려오듯이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누군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옆에 이런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뭐 중앙정보가 되었을지 지자체가 되었을지 주변의 지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둘만이 이것을 이겨나갔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총각 행세를 하며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과 코 변형을 일으킨 의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오늘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유부남. 야, 이거 진짜 송 기자 뭐 하고 싶은 말 많죠. 아니 뭐 선배도 좋은 사람 빨리 만나셔야 될 텐데. 네.
그거랑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 이런 유부남하고? 서비스도 있다는 것도 예, 어,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개팅 앱이 있다. 네네네. 그걸 나한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소리예요. 네네. 그렇구나. 아무튼 자 교제하고서 그러니까 선남 선녀인 줄 알고 딱 교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이런 사건이 뭐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 피해자도 데이팅 앱을 통해서 남성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30대 남성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는데요. 결혼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에 뒤늦게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자신을 만난 걸 알게 된 건데요. 진지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여성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와, 소장님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거 보면 정말 총각이라고 확신을 했었나 보네요. 그렇죠. 정말 총각이라고 확신해서 결혼을 지금 전제로 만나고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정말 좋아했던 거죠.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하다면 굉장히 좀 진심으로 좋아했다가 배신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유부남 상대로 손해보상도 소송을 제기했네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다들 의아해하실 것이 왜 형사고소를 안고 이 여성이 유부남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느냐? 네. 이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예전에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습니다. 혼인빙자, 혼인하겠다고 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혼인빙자가 예가 되고요. 기타 속임수가 다 포함돼요. 속임수를 써서 관계를 맺었을 때. 근데 성인 여성의 경우는 통상 여성이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 대상이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그렇게 속임수 이런 거에 성적 자기 결정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반한다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위기에 의한 간음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폐지가 돼서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뭐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계시더라고요. 예. 권장할 건 아니지만 그 성인 여성이 그 사람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이 헌법재판소는 보는 거고요. 속임수를 써서 관계를 하더라도 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범죄는 안 되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죠. 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범죄는 안 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유부남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어요. 진짜 천지분간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진짜 저는 옛날에 제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 잠깐만 하면 옛날에 제가 아니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염치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단어인데 예? 염치. 예.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저는 좋아했던 게 염치가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수호지심이 있고 그냥 부끄러움이 있으면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여자 내 유부남인지를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런. 알고도 만났다. 예. 그런데 나의 집에 찾아왔다. 그래서 그런 어떤 쪽지를 남기고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남자 입장에서 내가 충격받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여성에게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고 민법상 허용하고 있는 반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도 손해가 있다라고 같은 재판부에 그 남성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인터넷에서 그 연애 상담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유부남 판별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개만 좀 이혼 상담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주면 박 변호사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친구하고 룸쉐어를 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집에 못 오게 하는 경우. 자, 그리고 왼손 약지에 반지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끼고 있으면은 이 부분만 허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명절에 맨날 약속이 있거나 늦은 밤 만나자고 번개쳤을 때 난색을 표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야근하느라 못 본다고 해놓고 양복에 항상 보면 깔끔하게 다림질이 돼 있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표가 나는데요, 저는 좀. 아, 진짜요? 딱 봐도 지금 여기 유부남 예지 선재현 위원님 그리고 송영 기자 유부남 된 느낌이 딱 나거든요. 저는 영은보 앵커는 아닌 걸 딱 보입니다. 진짜요? 어딜 봐서요? 그냥 그 느낌이 나요. 저는. 그렇군요. 누가 봐도 저는 유부남이죠. 이거 왜 유부남 같이 딱 생겼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예, 하고 싶은 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혼인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교제를 한다. 뭐 이제 사랑의 이 국경이 있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 여성이 혼인 관계를 알았다면 안 사겠다고 가정했을 때는 뭐 절대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재판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 가장 컸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방금 제가 그 얘기할 때 송우영 기자가 막 혼자 키득키득거리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아닙니다. 일 없고요. 네. 좀 더 행복하길 바라면서 좀 웃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각 행세하는 게 이게 불법 행위냐? 이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고의 가실로 손해를 끼쳐야 되는데 과연 총각 행사하고 돌아다니는 게 불법 행위냐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재판부 나오고 있는데요.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성행위 등등을 했던 거는 기망, 속임수에 해당한다. 아하. 그래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하면서요. 통상 위자료가 1,000만 원대가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어쨌든 위자료가 3천만 원 정도를 위자료는 법원의 전권입니다. 예. 좀 거액의 위자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세게 나온 거군요. 네. 하하. 자, 승 의원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남자도 저 여자 나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반소를 제기한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언제나 저는 법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희 지금 저 사건 반장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법인데 지금 법원 그 상식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집에 찾아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정말로 불법이냐? 이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아니 유부남이란 걸 알고 만났다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과정을 좀 뭔가 고쳐보려는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불법이라거나 사회상규라고 말하는 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상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법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말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코 속에 남겨진 거즈. 이거 이제 의료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죠? 맞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코 수술은 비염과 축농증 치료를 위한 코 성형 수술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일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코에 계속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피해를 호소합니다. 불편함 호소하고 다음 달 2일에는 갑자기 한쪽 코에서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거즈가 빠져나온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피해자는 다음 날에도 병원을 찾아서 코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염증 제거와 코 성형 수술을 다시 받게 됩니다. 아이고 참. 아니 승 의원님 지금 이게 수술이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예요 이게? 아니 거즈가 나온 것도 황당한데 그거를 갖다가 또 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지금 보니까 3번이나 추가 수술을 받았다는데. 뭐 이제 그 뒤에 3번을 더 받았다는 건데 저는 정말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종합병원에서 받은 수술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진짜 기본이 안 된 실수를 했을 수가 있을까? 사실 수술을 마치고 나면 좀 큰 수술에는 얼마만큼 거즈가 들어갔는지 그 거즈가 반드시 피해자 몸 안에 나왔는지 확인하거든요. 들어간 거즈와 지금 우리 바깥에 그걸 피를 묻히고 있는 그 거즈를 확인해서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일단 뭐 첫 번째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쳐요. 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하는데 그 제거하는 수술에서도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제대로 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고 다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면서 이제 코에 작은 이제 그 성형을 했을 때 성형에는 보형물까지 이제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어떤 그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까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 지금 결국 이 4차례 계속된 수술 때문에 이 콧구멍이 약간 들리는 어떻게 보면 뭐 흔히 말해서 들창코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이 피해자분이 느끼는 그 아유 참 어떡합니까 정말.
이 정도 되면은 뭐 정말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염이라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뭐 저도 비염이라서 이 비염 수술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사실은 못 받아요. 근데 이 여성은 이제 받기로 결정했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데 이 괴로움이 한 10배쯤 10배, 100배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비염도 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염증이 생겨서 계속 수술을 받았어야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염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코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스트레스와 내 그 아픔의 스트레스, 몸의 아픔 이런 두세 배의 고통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그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보통 네. 이런 식의 의료 사고들 그 4년 전에 전북의 한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수술용 칼의 일부가 부러진 채로 그냥 그걸 봉합을 해버린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자, 그러면 이건 그때는 수술용 칼이었고 이거는 뭐 거즈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의료 과호 소송이라 합니다. 의사들이 가시를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인과성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불법행위고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데, 과연 거즈, 지금 말했던 수술용 칼,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발생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입증 책임이 원래는 환자가 지금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거즈 때문에 내가 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입증할 수 있는 환자보다는 의사들이 더 전문가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법원 판례는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하거나 아니면 거즈 같은 걸 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칼을 낳고 봉합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과실이 아주 크다면 그 추정을 해버립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정을 해버리는 그런 판례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비슷합니다. 거즈로 인해서 농양이 이제 고름이죠. 고름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나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런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의료진 가실로 인해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일어났고, 그거를 통해서 코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하고 결과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법원은 본 것입니다. 승현님, 그런데 보통 의료 사고가 나면 보통 병원 측이 많이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비밀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피해자 측이. 예. 자, 그리고 심지어 그랬습니다. 앞서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뭐 수술 도구 일부를 몸속에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면 수술 중 몸에 남은 그 도구를 무리하게 꺼내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 안전해서 그냥 봉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말이야 쉽지.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의사 책임을 뭐 100% 인정한 건 아니었다고 하던데. 사실 이제 의사 쪽, 그러니까 종합병원 의사 측 과실을 90%를 인정하면서 아마 이게 자연 법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거즈로 인해서 이 환자가 충분히 이러한 상태로 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할지라도 자연 현상에서 그 어떤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 90% 정도의 과실 책임만 묻고 10%는 피해자 측에 이제 그 과실을 물었는데요. 사실 피해자에서 요청했는 금액보다 조금 작은 금액인 1억 4천을 배상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연 법칙 때문에 10%의 여지를 두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100% 병원 측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건지는 참 고민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지금 약간 좀 어이없어 하시는데, 자, 일단 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 의료사고죠. 의료사고가 났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해요. 업무상 과실치상, 사망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가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를 좀 확보하는 겁니다. 거즈나 이런 것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긴 거고요. 우리 법원은 누가 보더라도 과실일 때는 거의 인과관계를 인정해가지고 의사한테 불리한 판결을 많이 내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예. 거즈가 있거나 수술용 칼이 배에 있는 상태에서 봉합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과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손해배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좋은데, 의학적 수준을 우리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쉽게 이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라는 거는 100%는 없거든요.
현재의 지금 합당한 의료 기술이었다고 입증을 한다 그러면 또 의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뭐 의료 기록부라든지 진료 기록부 확보한 다음에 또 전문가와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던 트럭이 여러 대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시흥시 도리터널, 달리던 차 한 대가 터널을 벗어날 때쯤 정체가 시작됩니다. 운전자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바로 뒤에서 차 여러 대가 추돌합니다. 뒤에 있던 트럭이 앞서 달리던 검은색 차와 화물차와 부딪히고도 한참을 터널 밖으로 밀려 나왔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앞서가던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상황을 트럭 운전자가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생각하면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죄를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를 했는데 양형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마약은 아닙니다. 항정신사 의약품인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뭐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처방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또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라든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처벌해서 안 된다 해서 검찰도 7천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법원 역시 아마 제가 봤을 때 벌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통상 몇백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정도 끝나는데 7천만 원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하여튼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이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좀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모범을 보여라 또는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도 첨언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사께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 당부도 이제 첨언을 했는데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차량을 덮친 이 탁송 트럭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와, 진짜 이 지금 살 떨리는 장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막 쭉쭉쭉쭉쭉. 아유, 진짜 이게. 자, 승 의원님. 네네. 저 탁송 트럭 운전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 받아야죠. 예. 받는 거는 무조건 당연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피해자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경찰이 찾아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저런 사고들의 어떤 경험을 축적해서 말씀드리면 전방주시 의무를 조금 해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탁송 트럭이 가지고 있는 저 굉장히 높은 마력수 때문에 뒤에 있는 많은 자동차들까지 추돌이 돼서 저렇게 올라왔으니까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찾고 사고 원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아나운서 다음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주시죠. 대규모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11억 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120여 곳의 성매매 업소가 가입돼 있었으며 회원도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7명의 업주들은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업주 중에는 법원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 직원은 근무 중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서 지내왔습니다. 최근 병세가 악화되면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26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임기를 지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영면하면서 87년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인 일노 삼김 시대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13대 대통령 노태우 씨. 자, 일단 지금 별세 소식을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속보가 이어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각 정당의 반응도 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송 기자가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13대 대통령이고 직선제로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육사 동기인 전두환 씨와 함께 그 하나회,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고 12.12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었고요. 그 전 대통령 집권 후에 정치인으로 전향했고 1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이후에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구두 논평이 먼저 나온 상태입니다. 재임 당시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북방 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12.12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권을 탄생시킨 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서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는 어떤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 정치부 회의에서 계속 전해드리는 걸로 하죠. 자, 이 고인은 일단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를 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또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씨와 함께 수감이 됐었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 그리고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었죠. 자, 일단 특별 사면 조치로 석방은 됐지만 1997년 오랫동안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지난 2013년 9월에는 완납을 했었습니다. 자,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씨, 아들 재현 씨가 있죠. 자, 또 화제 바꿔보겠습니다. 성매매 업주 중에는 이 사건, 이 법원 공무원, 조폭도 있었다고 하네요, 승현님. 진짜 이 사건 보면서 제가 기함을 했는데 사실 그냥 성매매 업소만 운영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용서 안 되는 일인데 이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법원에서 근무할 때는 법원 일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근무할 때도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를 통해 아마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챙겼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원 공무원이 성매매 알선이라는 걸 몰랐을 일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약 한 1년 정도 이어졌는데 마지막이 제일 좀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 목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한 50만 원에서 한 1년 받았으니까 500만 원인데 A가 특별하게 지금 이 법원 공무원입니다. 이 법원 공무원이 특별하게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는데 용돈 벌이로 차마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법원 공무원의 그 윤리의식, 이 한 사람의 윤리의식 때문에 법원 전체가 굉장히 큰 오명에 빠지지 않을까. 절대로 법원은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손 기자, 그리고 지금 20만 네. 명에 달하는 이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한 곳당 월 35만 원 정도를 받아서 총 11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챙겼다고 합니다. 120곳의 성매매 업소가 가입돼 있었다고 하고요. 회원도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프로그램 개발자들로 구성돼 있었는데 일단 성매매 광고 서버를 해외에 두었고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경찰 수사를 피해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일단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죠.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인스타 아이디 윤동동님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해시태그를 달아주셨어요. 이걸 보시면은 정말 사건반장의 진짜 가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욕하면서 본다. 세상에는 나쁜 놈이 너무 많아. 재미있는 뉴스 본방사수 별이 3개 우선 예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건반장은 욕하면서 보셔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자, 어쨌든 윤동동님 반려견 크리미와 함께 사시는 귀엽습니다. 예, 옆에 왼쪽에 있는 애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신혼부부신가 봐요. 부부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영국으로 가보시죠. 일단 음산합니다, 이거. 네, 캄캄한 밤인데 두 남성이 가정집 앞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빠르게 자동차 앞으로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자동차 창문을 발로 차는데요. 많이 수상해 보입니다. 근데 그때 화면 왼쪽에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뭘 들고 있어요? 예, 기다란 나무 막대를 들고 있는 건데요. 두 남성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보고 당황하는가 싶더니 다시 자동차 창문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창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저 강도죠? 맞습니다. 이날 강도들을 처음 발견한 건 이 집에 살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강도들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나뭇가지를 자를 때 쓰는 긴 진정 가위를 들고 마당으로 달려 나온 겁니다. 남편의 위협에도 저 강도들은 우린 단지 차를 원한다, 계속 훔치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자동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창문을 깨려고 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진정가위를 들고 강도들을 위협하니까 강도들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고 이웃 주민들까지 나타나니까 강도들이 그대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저 정도로 도망갈 거였으면 대단한 녀석들도 아닌 것 같아요, 저거. 예,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자동차의 앞 유리창만 부서졌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인데도 자동차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진정가위를 들고 강도들을 위협했던 남편 덕분에 저걸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 가족들은 나중에 강도들이 다시 나타나서 자동차를 또 훔치려고 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네. 저게 일단 영상으로는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계속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위험한- 미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총기 국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가위와 총 중에 싸우면 총이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저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만약에 저렇게 도망가고 나면 저 사람들은 언제 다시 그 집으로 와서 또 자동차를 가져갈지 모른다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까요. 저런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신고하시고 그리고 신고하고 난 다음에 차 안에 다른 위험한 아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저렇게 나가는 경우가 예,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신고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는 영국이었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시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한 담배 가게인데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계산대 앞에 선 직원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는 하는데 남성은 계산대에 저렇게 펄쩍 뛰어오르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돈을 훔쳐가려던 남성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한 대 맞았어요, 지금. 계속. 네, 남성을 공격하는 게 지금 한 사람이 아닌데요. 다른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남성은 당황한 듯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아니, 넘어가지 않았으면 안 맞았을 텐데. 자신 있게 넘어는 갔는데 네, 지금 몰렸습니다. 담배 가게에서 사지로 일하고 걸어 있던 들어갔어요, 지금. 맞습니다. 담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남 직원들이 그런 건데요.
남성이 카운터 위로 뛰어오르자 두 직원이 이 모습을 보고 남성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응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성은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구석으로 밀려서 계속해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야, 강도가 불쌍해 보이긴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을 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강도 이후에 편의점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저 남성을 아직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기 얼굴도 표정도 자세하게 찍혔기 그러네요. 때문에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제일 네 분 중에 제일 재밌게 보셨는데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왜 저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저렇게 많은지 모르고 1대1로 붙는 줄 알고 들어갔나 봐요.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방이나 이런 커튼 뒤에서 막 우르르 나갔나 봐요. 맞아요. 아이, 그렇습니다. 자, 다음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중국 베이징의 어느 동물원입니다. 백호죠. 호랑이가 모여 있는 곳에 한 남성이 지금 있는데요. 남성은 자세를 한껏 낮춘 채 백호, 호랑이들 앞에 서 있는데 앞에 서는 거야? 하하, 뭐라고 있는지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요. 백호들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남성. 약간 당황하기도 해요, 호랑이가. 이거 어떡하지? 멀뚱멀뚱 일단 쳐다보기만 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관람객들이 그 사파리 투어 버스 안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랑이들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와, 뭐죠? 네? 뭐 진짜 뭐지? 최면 겁니까? 알고 보니까 저 남성 사파리 투어를 보러 온 관람객이었어요. 아이고. 사파리 세상에. 투어가 진행되던 중에 타고 있던 사파리 버스에서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 남성 동물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백호 무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더니 땅에 엎드려서 지금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 울음소리를 냈다고. 아니, 그거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랬대요? 제가 낸 게 아니고요. 예. 저는 호랑이 무서워서 가지도 않습니다. 네. 호랑이 앞에 가서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어. 남성 앞에는 총 11마리의 백호들이 있었는데 호랑이들이 이 남성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어스렁거릴 뿐 공격은 하지 않았다고. 호랑이가 아마 어이없거나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호랑이들이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조금 전에 점심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남성의 돌발 행동에 동물원 직원들이 백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먹이를 주면서 폭죽을 던졌다고 하고요. 직원들이 남성을 나중에 안전하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다친 데는 없대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안 다쳤어요, 근데. 유튜버 아니에요, 저 사람 혹시? 유튜버라도 그 호랑이 앞에 간다는 게 정신이 나간 거죠. 왜 저한테 화를 호랑이 내세요? 호랑이 알기를 뭐그치 알아요? 호랑이 얼마나 무서운데. 진짜 너무 싫어, 나 저런 사람들. 어쨌든 경찰이 공공질서 훼손 혐의로 그럼요. 남성을 구류한 뒤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 유튜버인지 뭔지 범행 동기가 뭔지는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화제가 되니까 지금 양원보의 말처럼 누리꾼들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럼요. 앞으로 모든 동물원에서 저 남성 출입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진짜 사자 앞에는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사자가 아니라 무슨 동물이 됐든 그 담을 넘는 것 자체가 오랑우탄도 무서워요. 그렇죠. 원숭이도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5대 호랑이 앞에서 사슴도 무서워요. 사슴은 좀 안 무섭다. 아니지, 사슴을 진짜 앞에 딱 보면 이게 생각보다 무섭다니까요. 사슴은 이게 안 무서워요? 그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 무섭다니까요. 토끼도 무섭겠네 그러면. 두 분 끝나고 따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네. 자, 여기 로마 시내입니다. 어느 광장에 여성들이 지금 모여 있죠. 여성들은 가방을 천천히 옆에 내려놓습니다. 가방들 다 갖고 있어요. 백을. 갑자기 겉을 좀 벗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재킷을 벗죠. 어허. 셔츠, 아이고. 스커트까지 차례로 어. 벗습니다. 아하, 이거 이거 왜 불러 처리를 안 했죠? 버릇 안 합니다. 우리는 속옷 차림이 됐습니다. 저 여성들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국영항공사 알리탈리아 출신의 승무원들이라고 합니다. 이 항공 최근에 이타 항공 다시 한번. 알리탈리아. 네. 예. 최근 이타 항공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의 승무원들을 해고했다고 하는데요. 직원 1,500명 중에 재고용된 인원이 2,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승무원 50여 명이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에 모여서 부당해고, 임금 삭감 등을 항의하면서 지금 이게 왜 불러쳐 나냐면
시위이기 때문에 속옷 시위를 지금 벌린 것입니다. 예. Toglierci la divisa è significato proprio questo, ci hanno tolto tutto. Per noi la divisa è qualcosa che ci rappresenta nel mondo e che abbiamo sempre indossato con grande orgoglio. Siamo venuti a esprimere innanzitutto il nostro dolore, la solidarietà a tutti i nostri colleghi che hanno chiamato in ITA, che sono stati costretti a firmare un contratto aziendale umiliante e mortificante. 네, 이날 속옷 시위에 나선 승무원들이 우리는 알리탈리아 죄송합니다. 아까는 잘하시던데. 알리탈리아 외치면서 고용 안전을 보장하고 급여 삭감을 취소해달라고 말했는데 이게 좀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 분담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합병된 이후로 또 너무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사 측에서 뭐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히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타항공 회장은 이번 시위에 대해서 국가적 수치라면서 알리탈리아 직원들은 현재 근무 조건에 동의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아우 고양이.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집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대체 뭘 찾는 건가 봤더니 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쥐가 플라스틱 수납장 뒤에 숨어 있는 게 보입니다. 쥐 너무 네. 싫어. 지금 저곳에 숨기 전까지 거실에서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던 쥐가 제일 쥐라고 싫어 나 진짜. 합니다. 얘기하세요. 네, 근데 저 쥐의 표정을 보니까요,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뭐 겁에 질려서 정말 멈춘 저런 표정인데요. 완전히 얼어 있어 완전히. 네, 또 고양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세상에. 모습처럼 보이는데 애처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쥐잡기 전문가인 고양이가 저 뒤에 있는 쥐를 놓칠 리가 없겠는데요. 지금 다가온다. 고양이는 플라스틱 수납장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쥐를 찾고야 말았습니다. 죽였나요 혹시? 쥐는 결국 고양이에게 잡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전의 반전입니다. 저 쥐가 꽤 영리했던 모양인지 고양이한테 물리기까지 했는데 어쩌다 탈출에 성공해서 집 뒤쪽으로 다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고양이의 집사는 쥐가 이제는 다시는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쥐 표정이 너무 리얼해요. 막 진짜 막 사색이 돼가지고 제가.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자 마지막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어느 가정집 2단 서랍장 앞에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윗칸의 서랍이 스르륵 저절로 열리는데요. 분명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서랍이 저절로 열려서 저 고양이도 좀 당황한 눈치입니다. 글쎄 일단 고양이가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지금 뭐 궁금해하고 있고요. 고양이가 까치발도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서랍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양이들 좀처럼 저런 거 잘해요. 팔이 닿지 않아서요. 근데 서랍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열렸습니다.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잠시 숨을 돌린 후에 서랍 반대쪽으로 와서 다시 까치발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매달렸어. 잡고 서랍에 대롱대롱 매달려 봤습니다. 근데 좀 힘이 부족했던 모양인지 다시 떨어집니다. 힘이 풀려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집사가 카메라 앞으로 가니까 서랍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스컹크 한 마리였습니다. 야생 스컹크가 난데없이 가정집에 침입해서 저 서랍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 집에서 고양이와 함께 키우는 애완동물 스컹크라고 합니다. 스컹크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직접 문을 열고 2단 서랍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분명 아래 칸으로 들어갔던 스컹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윗칸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스컹크가 서랍 안에서 발견되면서 비밀은 풀렸지만 스컹크가 고양이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지가 궁금합니다. 난 별로 안 궁금한데. 아무튼 궁금합니다. 네. 별 내용도 아닌 걸 되게 참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내려놓으시고요. 탈모가 시작되어 걱정이신가요? 그럼 탈모 치료도 시작하셔야죠. 식약처 허가와 FDA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 의료기기 LG 프라엘 메디헤어. 시네어 찐 리뷰 들어보면 뭐야 티셔츠야? 왜 이렇게 가벼워? 안 입은 것 같은데? 따뜻하기까지 총평
그냥 다운은 못 입겠다. 다운의 혁신으로 진하게 핫하게 K2 진에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 연예 매체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사생활 논란을 낳았던 배우 김선호 씨 관련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의 주장이 제기돼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여러 이야기거리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시죠. 자, 저희는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